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시간이 되겠습니다. 망하는 증여와 흥하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잘하면은요, 흥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동전의 양면처럼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증여를 해야겠지만 증여할 때 고민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요. 높은 증여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증여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증여해야 됩니다. 증여해야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증여세는 현재 내는 거잖아요. 낮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요. 20년, 30년 뒤에 내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세율이라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한결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증여도 잘못 증여하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친구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비전문가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그 포탈 사이트에서 들었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증여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요, 돈은 돈대로 손해나고 증여 상속세 절세 전략은 망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사례는 어떤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증여 사례. 첫 번째는 배우자 증여가 되겠습니다. 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이 나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는요,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면세점 증여가 됩니다. 결국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죠. 7억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6억 원 빼고 1억 원에 대해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1천만 원이 되겠죠. 11억 원을 증여해도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억 원을 증여해도 2억 4천밖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36억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면세점 증여도 할 수 있지만 마중물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배우자 증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가장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배우자 증여를 선택하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배우자 증여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혼자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혼자 됐을 때는요, 5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증여를 할 때 자녀보다 배우자 증여가 수월해 보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많으니까. 그래서 선뜻 바로 그냥 시행했다면 나중에 엄청난 상속세라고 하는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배우자한테 증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산이 10억 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로 11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랬을 때 9천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증여받은 이후에 혹시라도 혼자 됐을 때 배우자,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현재 상속세도 4억 5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겠죠? 20년 후에 매년 4%씩 그 재산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무려 15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증여 재산 11억 원을 주면서 상속세 15억 원을 더 받게 되다 보니까요. 주나마나가 되겠죠. 그리고요, 배우자가 재산이 좀 많습니다. 30억 원입니다. 이때 증여 재산을 16억 원을 합니다. 6억 원 공제받고 2억 4천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증여 재산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는요, 거의 15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20년 후에 재산이 4%씩 상승한다. 그러면 상속세는요, 거의 41억 원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요, 증여 재산 16억 원을 줬는데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증여 사례. 두 번째는요, 자녀들한테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땅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의 것이죠. 결국 30년, 40년 뒤에 땅값은 뭐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가 있겠죠. 결국 뭐냐면요, 건물만 가진 자녀는 재산적 가치는 점점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부모님의 토지의 가격 상승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 뭐냐면요. 건물만 증여하는 것, 건물만 신축하는 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한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증여상속 컨설팅 사례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그랬을 때 갖가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부동산 법인 자체에 그 부동산의 그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결국 뭐냐면요,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법인세를 좀 줄여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대표를 자녀를 두고서 근로소득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요, 정말로 눈덩이입니다. 결국 폭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자녀한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업 승계 주식 증여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30억 원까지 세금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100억 원까지도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5천 원짜리 액면가가 50만 원일 때, 고평가일 때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를 한다면요.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했을 때는요. 시간과 관계없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증여재산에 합산을 합니다. 결국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주식이 증여했을 때는 높았는데 30년 뒤에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주택도 많고, 빌딩도 많고, 토지도 많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 우선순위를요, 빌딩이나 기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엄청난 손실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주택이 많다는 것은요, 일단 종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남은 기간, 30년, 40년 동안 매년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최악의 세금이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빌딩과 기타 자산보다는요,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종부세와 증여세와 나중에 양도세와 상속세마저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요, 주택을 증여했을 때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합니다. 최고 13.4%까지 부과하는데요.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비속한테 증여하면요, 당연히 4%의 그 증여 취득세만 물게 되는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요, 혹시라도 자녀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나 아니면 손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랬을 때는요,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 12.4%에서 13.4%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 취득세를 부담하다 보니까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보다는요. 그 해당 부동산에 채무, 보증금이라든가 은행 대출금을 끼워서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는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내고요. 나머지 순증여부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년 전에 빌라를 취득했는데 8억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현재 공시 가격은 6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로 6억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요. 당연히 증여세와 양도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채무 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 대출금은요. 수증자인 자녀가 항상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 증여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일반 증여를 한다면 채무부는 증여자 몫이죠. 따라서 증여자의 상속세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는요. 일반 증여를 한다면요. 납세 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 일반 증여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은행 채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돈으로 증여세도 납부하고 증여 취득세 등 여러 가지를 납부할 수 있고요. 남는 돈으로는 투자도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증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일반 증여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녀의 배우자, 사이나 며느리, 손자녀까지 나눠서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절세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이 절세에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증여 선택 시 수중자 선택을 잘못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은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친이 돌아가셔도 상속세는 없겠죠? 근데 모친은 20억 원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요. 5억 원 초과되는 15억 원에 대해서는요.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모친의 상속세를 줄이고자 모친의 재산 중 일부를 자녀한테 증여한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만 부담하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친한테 11억 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9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부친의 재산은 10억 1천만 원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부친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10억 원까지 면세고요. 1천만 원은 뭐 장례비 공제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부친한테 11억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도 별로 없고 부친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부친의 재산 전체를 자녀한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 자녀는요. 상속세 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모친의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30억 원입니다. 부친은 역시 재산이 없겠죠. 근데 모친은 30억 원이다. 결국 돌아가실 때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친의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부친한테 증여를 우선합니다. 16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부친의 상속세는 2,2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나머지 재산을 전부 다 자녀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친한테 증여해서 자녀가 상속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분들께서요.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고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를 안 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 200억에서 500억까지 최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창업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그 재산을 전부 다 자녀한테 가업상속으로 해주면서 상속세는 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가 비록 상속세 없이 가업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는 나중에 해당 가업을 양도했을 때요.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상속세를 완전히 면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 이윤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양도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가 팔았을 때 금액하고 자녀가 상속했을 때 금액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팔았을 때 주식가액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최초로 들였던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차액에 대해서 최고 27.5%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도세율이 27.5%가 아니라 49.5%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폭탄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니까요. 가업상속 공제만을 믿지 마시고 사전 증여 상속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여 시 오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여가액을 많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당장 줄이면요, 나중에 상속세는 무조건 늘어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증여가액을 줄여서 증여하는 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면세점 증여로 조금만 자산의 인정을 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상속세는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점 증여는 배제해야 되겠고요. 마중물 증여라고 해서 증여세율 10%, 20%, 30%, 40% 부담하면서 많은 양의 재산을 이전할 필요가 있고요. 수증자를 여러 명으로 해서 한꺼번에 융단 폭격하듯이 증여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증여식 격언이 있습니다. 바둑에서는요, 묘수 세 번을 두면은 반드시 필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묘수를 뒀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묘수를 세 번 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세 번이나 봉착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지만 결국 바둑의 판세는 뒤지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증여 상속도 꾸준하게 증여한다.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거에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증여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증여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증여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 말 이전에 증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년 4월 말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요, 단독주택이거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4월 말 이전에 증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5월 말 이전에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는 시기가 5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전에 증여한다면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매년 6월 1일 이전에 증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요.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날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월 말까지 사전 증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22년도 내에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증여 취득세율이요. 2023년도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시가표준액
그 보충적 방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증여 상속간에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고려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로 간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요. 중요한 것은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됩니다. 결국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민 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이중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민은 정말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위장 이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절세 안에 탈세를 하겠다. 이런 뜻도 좀 있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바로 상속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위장 이혼을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양도세 중과나 기타 등등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장 이혼이 아니라 이혼을 했는데 실제 이혼이라면요, 그 가정에는 풍비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고려하는 것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증여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없다면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평가가액이 낮다 보니까 증여세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혹시라도 감정평가를 받는다면요, 시가보다 좀 낮거나 아니면 높여서도 충분하게 그 시가를 반영해서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낮게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요. 높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로 가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무시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요. 양도세 기본세율 플러스 10%, 최대 60.5%까지 엄청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요.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양도세 최고 49.5%는 피할 수가 없고요. 사업용 토지로 전환했을 때 각종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비용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업용 토지로 전환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주된 그 해결책이 아니고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는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한 이후에 양도한다.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요. 부동산의 경우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는요. 양도한다면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증여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한 다음에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등한테 증여 양도한다. 그랬을 때는요.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도 차익이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 양도했을 때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뭐 상속을 받아서 옛날에 5억 원입니다. 현재 양도가액 시가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무려 17억 원이죠. 이때 양도를 한다. 그러면요. 17억 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를 빼더라도 4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4억 7천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은 무려 5억 1,711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이후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22억 원으로 해서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11억 원을 증여하고요. 자녀 2명한테 각각 5억 5천씩 증여한다면요. 배우자나 자녀들은요. 각각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토탈 2억 7천만 원이고요. 취득세가 약간 들어가겠죠? 이렇게 증여 후 5년 뒤에 22억 원, 23억 원 내외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증여 후 양도 효과를 절세적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양도세는 5억 1,711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우자한테 11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또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자녀 각각 5억 5천씩 증여한다. 그러면 9천만 원씩 토탈 1억 8천. 합쳐서 7억 8,711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증여 양도를 했다. 그러면요. 증여세 2억 7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증여 양도가 5년 이후다 보니까요. 이렇게 증여 양도했다. 그러면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감정평가 후 증여 후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여 시 우선적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결혼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손자녀 출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수증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전 증여 시 증여세를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고요. 물론 어떻습니까?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증여 스킬 중에서 최고의 절세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증여 상속 절세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빨리빨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상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증여한다면 증여 상속세를 확실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고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하는 증여 전략과 흥하는 증여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